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선거 깨지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서울시청이 바라보이는 이 위치에 와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예, 농담이었고요. 저희는 이번 일 계기로 크게 반성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백신을 맞았다 이런 마음으로 더 겸허하게 일해야 되겠다 이런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선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17대, 19대, 21대 제가 기술이 좋아서 홀수에만 당선이 됩니다. 지금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역구는 이제 서울 관악갑인데 서울대학교가 있는 아까 우리 총장님 제 지역구에 사시는 분도 여기 한 분 만났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상임위를 바꾸는데 저는 좀 우직할 정도로 처음부터 교육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 교육위원장도 맡게 됐고 또 당에서도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저는 생활 자체가 온통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들도 아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들 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충원율 아마 집계들이 거의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다음 주쯤 저한테도 보고를 하러 올 텐데 제가 이리저리 들은 얘기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장님들도 좀 무거운 마음들이실 텐데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대학 경쟁력인데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중요한 과제이고 오늘 그 중에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 고등직업교육을 책임져온 전문대학교 총장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자리 만들어주신 이인원 회장님, 홍남석 원장님, 홍준 대표님 감사드리고 우리 남성희 총장님하고는 요새 이렇게 저렇게 자주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우 총장님도 오래간만에 얼굴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건 아닌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서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 시기에 우리나라 사립대학들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나 이 문제를 사립대학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교육 공약 만드는 데도 참여를 했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늘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교육부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작년에 교육위원장 취임하고 나서부터 기재부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계속 싸우고 요구하고 뭐 이래왔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등교육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규제가 가깝게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된 규제도 있고, 가깝게는 90년대 중반 대학 설립 준칙주의 시절의 규제가 아직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25년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죠. 캠퍼스가 없습니다.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보다 가기가 더 어려운 학교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미네르바 스쿨 같은 학교를 만드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해요. 시대에 뒤진 이런 규제들, 그리고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총장님 자책도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장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가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제 역할을 못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 직업인 양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취업률이 대략 전문대가 한 71%고 4년제 대학이 64%인 이유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잡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각한데, 상대적으로 전문대는 잡 미스매치가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있었습니다. 뭐 특정 대학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뭐 아마 여기 계신 전문대학교 총장님들 중에서 각 지역에서 이런 역할 하고 계신 학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었던 대학은 그 호남 쪽에 있는 산단에 위치한 대학인데, 그 국가 산단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학과도 만들고, 그 기업과 협력해서 그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학교 자체도 그 지역의 그 산업 발전과 윈윈하는 뭐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만들었던 것이 전문대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역으로 가면, 여기 이제 경북하고 전남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지역 경제활동 인구의 한 40% 전후가 전문대학 출신이다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평생 직업교육 관련해서도 전문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5세 이상 성인학습자 비율이 10년 전에 한 4%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한 10% 정도로 늘어났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통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전문대로 유턴하는 숫자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문대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대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직업 구조의 변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맞아서
과연 기존의 직업 구조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 대학들이 굉장히 성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전문대가 어떻게 거기에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원격 교육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원격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경쟁력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네르바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방대학 혁신에 있어서 뭐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 같은 경우도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그 원격 교육에서 있었다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원격 교육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극복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될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문대교육 그 부설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대 교수님들의 90% 가까이가 원격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중요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문대 입장에서 봐서는 한편으로는 위기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 대학 충원율 문제도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대한민국 순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 추세들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참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이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이런 점들을 비춰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얘기했던 직업 구조 변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 바이든의 교육 공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소득 10만 불 이하의 가정에 속한 사람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뭐 정부가 그만큼 지원하겠다는 거죠. 특히 아마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미국 자체도 산업 구조가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자동차 산업 같은 게 그렇게 잘 될 때는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미국도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러스트벨트에서의 패배나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신중산층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대부분의 직업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봐서는 미국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고등교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게 함으로써 잠재적 지지층을 만들겠다는 것과 아울러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문사 기자를 했습니다.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고 한 10년쯤 어느 단체의 사무총장 뭐 이런 걸로 하고 60대 중반에 퇴직을 했는데 나무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나무의사라는 직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직업 구조들이 앞으로 많이 바뀔 텐데요. 숲 가꾸기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혹은 탄소 중립화, 숲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는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 양성 과정이 방송통신대학에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인생의 3막을 준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생물학적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2막뿐만 아니라 3막까지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들의 비중이 앞으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남성 회장님은 이것을 이제 고등교육의 좀 재구조화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 역시 위기 요인이자 기회 요인인데요. 그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벚꽃 엔딩이라는 뭐 서글픈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뭐 중부권 쪽이 충원율이 좀 낮아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에 문 닫는다가 꼭 맞지 않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 닫게 될지 모른다. 그런 위기의식들이 있으실 정도로 전문대도 지난 10년 동안 9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까 이인원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에 있어서 광역단체는 거의 기여가 없었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들이 초중등 교육에는 법정 전입금이라는 걸 내서 책걸상도 교체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교실도 고쳐주고. 그런데 대학에는 그런 기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왜?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자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들을 이제 느끼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RIS 사업에 광역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광역단체장들, 지금 광역단체장 협의회가 그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초단체들도 대학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지금 광역단체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은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아까 이인원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광역단체들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대학을 지원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총장님들이 직접 교육부로 예산 따러 다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역단체장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대학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기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문대 혁신의 몇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수업 연한 및 학사 구조의 경직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없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요. 뭐 대학은 꼭 4년이래야 된다든지, 전문대도 꼭 2년 혹은 3년으로 해야 된다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 직업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2년 이상의 3년 이상의 어떤 그 공부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직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드론 조종사 같은 직업을 예를 들자면 드론 조종 기술을 위해서 2년씩 다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위해서 단기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상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경직화되어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여러 가지 규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혁신하는가,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OECD 평균이 GDP의 1.1%가 공공부문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그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0.6% 혹은 0.7%라고도 합니다. 통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국가장학금 0.2%를 빼면 실질적으로 0.4에서 0.5밖에 안 된다는 거죠. OECD 평균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교육비도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 3분의 1이라고도 하고 3분의 2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공 부문에 그 지원하는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다 합쳐봐도 OECD 평균의 3분의 2밖에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못 살 때 OECD 평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아직도 OECD 평균 타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멕시코 같은 나라들도 다 OECD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평균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맨날 기재부하고 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기재부 고위 관료 중에 하나가 대학은 사양산업인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학령인구 줄어들고 대학 줄여야 되는 대학이 너무 많다. 그리고 비리 대학이나 부실 대학 많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정부 재정을 투자하겠나. 그 사람들이 대우조선이라는 사기업에다 수조 원 예산을 투입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조선산업의 중요성이 있죠. 그러나 그건 개인 기업이었습니다. 고등교육기관만큼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적 자금을 그렇게 넣어서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선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들은 자위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학의 문제를 우리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라든지 그 공공적 의미를 부정하는 데서 이제 이런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뭐 이 점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업 베이스 지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 베이스 지원이라는 게 인건비로 못 쓰죠. 뭐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공모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 그 표를 보시면 뭐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이 사실상 13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 뭐 직접 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실험 실습, 이 이공계 같은 데선 중요한 문제인데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IMD 뭐 대학 교육 경쟁력 지수가 2011년에 뭐 39위였는데 지금 55위까지 떨어져 있다는 게 아주 구체적인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라고 보죠. 총장님들 뵈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떤 총장님들은 대학 등록금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총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정당에서도 대학 등록금 올리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는 사실은 총장님들 중에서 대학 입장에서 그걸 원하는 대학이 있더라도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총장님들 계십니다. 지금 초중등은 재정이 좀 여유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좀 나눠 쓰면 안 되냐. 실제로 이런 얘기를 기재부 관료들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절대로 안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정서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 유치원까지 코 묻은 돈 갖다가 우리 대학 경쟁력 높이는데 쓴다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건 교부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법을 바꾸거나 그러기 전까지 그 돈을 고등교육으로 돌린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제외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위원장 취임하고 나서 계속 재정 문제, 고등교육 재정 문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지금 국가장학금이 있고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뭐 국가장학금 정책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우리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황우여 대표,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했습니다만 이 양반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국가장학금으로 가 있고 아이들한테는 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아이들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등교육 재정 전체 포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국가장학금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 재정을 대학에 지원하고 대학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대 국회의원 총선 때 2012년인데요.
그 당시 민주당 총선 공약 1호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었습니다. 대략 우리가 OECD 평균 1.1% 정도 선에 맞추려면 지금 5조 원 정도가 추가로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업 베이스, 사업에 대한 지원 형식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초중등처럼 고등교육도 교부금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 법이 11번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인데 교부금이 맞냐? 이런 반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학 구조개혁해야 되는데 부실대학, 비리대학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게, 뭐 혹자는 이런 표현도 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게 맞냐.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국가 경쟁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를 누가 이끌어가겠나 하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초중등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들한테 약속드렸던 것은 21대 국회 후반기쯤에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내걸도록 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이게 이제 한 가지 대안이고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이라든지 사학혁신이라든지 하는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단기적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고등교육 특별회계입니다. 유아교육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난 5년 동안 유아교육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어서 집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장을 했어요. 이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했던 기재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학 충원률의 충격이 아마 곧 다가오고 지금 언론사마다 다 특집 기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위기다. 지방 소멸. 벚꽃 엔딩. 이런 얘기들이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기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고등교육 재정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대학 재정 확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방식의 사업 베이스가 아니라 모든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교육위원장 취임하자마자 계속 고등교육 재정 얘기를 해왔고 이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예산 편성해놓고 나중에 국회에다가는 심의해달라고 가져오는데 사실상 증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예산 심의해서 증액을 해도 예결이 올라가면 기재부가 다 깎아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국회 예산 편성권이 없는 거죠. 예산권이 없는 거죠.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산 심의만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증액이 불가능한.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청와대하고 기재부 쪽에서 특히 고등교육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달라. 국회 안을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고등교육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 하는 그 주신 의견 중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1차적으로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도 또 등급 나누고 평가해서 뭐 평가가 차등적이라 그래가지고 진단이라고 하는데 평가나 진단이나 그게 그거죠. 차등 지원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n분의 1로 지원하자. 뭐 이런 의견들을 이제 총장님들이 내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의 지원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 남성 회장님을 통해서든 의견을 좀 주시면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국회 교육위원들하고 교육부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거 하나고요. 한 가지는 어제도 남성 회장님하고 뭐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만 지금 대학의 위기가 깊어지고 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비롯해서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대학에만 맡겨놓지 말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곧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지방대학 살리기, 또 대학의 재구조화,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하루 종일 잡아서 거기에는 총장님들도 참석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지금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거냐,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대학 어떻게 살릴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교육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RIS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규제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일몰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그걸 좀 연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제가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교지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한 학교들이 지방세를 더 많이 내는 그런 모순이 좀 존재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입학 정원을 좀 유연하게 하는 문제, 뭐 주신 의견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산학협력에서 산업체 10년인데 그럼 예를 들어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산업체에 10년 뭐 근무라는 게 되게 프리랜서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외국인 학생들을 봤는데 교육부하고 법무부의 이중 규제, 엇박자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도 규제 개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안에 규제 개혁 TF팀이 만들어져서 규제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사이버 대학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이 20%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건 얼마 전에 풀었죠.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장님들이 전략적 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 타개책을 만들지 못하면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원, 이것을 제도화해내지 못하면 정말 벚꽃 엔딩이 뭐 숨가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 요인이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대학의 위기라는 게 아마 이번 충원율 발표하고 언론사에서 지금 계속 그 문제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아마 그 충격적인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공론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원율뿐만이 아니라 충원 유지율도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자퇴하는 애들, 휴학하는 애들 비중과 비율까지 따지면 뭐 대학은 존립의 문제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점에서 물론 총장님들 입장에선 우리 대학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우선이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해서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라. 그것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든 특별회계든 이런 식의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당인데 그래도 교육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뭐 평가든 진단이든 한다 그러죠. 그럼 그거 준비해야지. 그럼 거기 잘 보여서 정성평가라는 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가 좌우한다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되는 액수나 규모가 정해지니까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대학 자체의 혁신은 어떻게 하나?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총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이든 미네르바 스쿨이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규제도 많고 교육부 평가하고 그 사업 지원서 쓰느라고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얼마 전에 뭐 원주에 있는 뭐 대학 총장님을 만났더니 전체 교수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3주기 평가, 하나는 대학 인증평가 준비하고 있다고. 무슨 혁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총장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요구할 것들을 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